산은 상터다, 일터다, 쉼터다. 산에서 소득과 보람을 얻는 길을 안내하는 한국산림아카데미 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산림녹화 50년의 산 증인이자 산림학의 권위자이신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이경준 명예교수님, 그리고 산림녹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장이신 이경준 교수님과 한국산림정책연구회 윤연균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과 회장님들의 그 명망 높은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만나뵙게 되네요. 네. 아, 산림녹화, 유네스코. 참 일반인들이 들어보기 힘든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산림녹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장이시면서 훌륭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자기소개 잠깐만 두 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면서 산림녹화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장 이경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산림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영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네. 그 직책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직책,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겸손하게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제가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경준 교수님, 유네스코 산림녹화 등재 추진위원회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네. 이게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서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그때 우리 산림정책 그때 어땠는지 그리고 그 황폐화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때부터 얘기를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산림황폐는 역사가 깁니다. 네. 한 200년 정도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벌써 19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인구가 증가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온돌 문화가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해졌는데 이 사실은 온돌이라는 것이 굉장히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비효율적인 구조예요. 네. 그래서 온돌이 예전에는 북방 민족들이 주로 쓰던 건데 이게 전국에 퍼져가지고 온돌로 인해서 연료를 많이 소모하고 인구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옛날 조선시대에는 모든 산림이 국가 소유였습니다. 근데 연료를 누구나 산에 가서 마음대로 채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주공산이라는 얘기를 해요. 아, 그때라고 그래서 거기서 온 나왔군요. 국민이 네. 밥 해먹고 겨울에 네. 불 떼야 되니까 산에 가서 누구나 연료를 채취하는 게 그냥 내버려 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는 체계적인 조림 사업을 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 아직 우리가 조림 기술이 없었고 양묘를 할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게 한 100년, 200년 지속이 돼가지고 19세기 말이 됐을 때는 벌써 이미 전국의 뒷산의 마을은 민둥산이었고요. 네. 일부 백두산, 개마고원의 원시림은 좀 남아 있었지만은 이미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에 또 일본 사람들이 원시림을 나무를 잘라가고 이렇게 되고 또 우리가 해방을 맞고 6.25의 혼동 기간 동안에 피난민도 유입을 하고 목재는 많이 필요한데 산에 나무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게 점점 황폐해가지고 1953년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가를 임목축적이라는 말로 표시를 하는데 단위 면적당 나무의 부피입니다. 네. 이게 1953년도에 약 5입방메다 1헥타당 네. 1헥타면 3,000평이에요. 네. 5입방메다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적은 거냐? 지금 전국의 산의 나무가 약 170입방메다가 있어요. 1헥타당. 네. 그러면 그 옛날엔 지금의 30분의 1이니까 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네. 민둥산이었고요. 네. 민둥산이 전국 산의 58%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땅이 네. 완전히 황폐지가 반 네. 이상이었어요. 네. 지금의 북한의 산을 생각. 지금의 북한의 산을 연상하면 됩니다. 네. 이게 50년대까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산이 100년 이상 황폐한 상태로 네. 왔던 거죠. 네. 황폐화의 역사가 200년이 됐네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만큼 네.
아주 획기적인 우리가 아주 굉장한 발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예전부터의 이 발자취를 한번 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전에 이제 60년대, 6.25, 뭐 50년대 네, 이때는 산림녹화 역사 어떻게 말씀하시는 됐는지. 거죠. 예. 뭐 해방 직후에는 6.25가 또 3년 만에 터져가지고 네.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6.25 직후부터 출발이 됐는데 가장 의미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1951년에 이승만 정부가 산림보호 임시조치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산림 관련되는 최초의 법인데 산림보호 임시조치법. 예. 최초의 급하니까 법이었군요. 예. 산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조치법을 만들었는데 네. 이거의 의미는 네. 그 당시 산림법이라는 게 없을 때예요. 네. 그래서 뭐를 명시했냐면 마을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소음계라는 게 있었어요. 이 소음계라는 것은 우리가 두레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송개. 예. 개의 일종인데 소나무 송자인가요 혹시? 소나무 송자에다 개겠죠. 네. 그룹겠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을별로 왜 두레문화가 있어가지고 네. 뭐 논에 송개. 네. 모내기를 할 때 네. 서로 돕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제 마을별로 있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문화인데 네. 이게 송계라 그래서 산의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 형태의 계를 송계라고 불러요. 네. 이게 한 조선시대에 한 200년 이상 역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어받는 스타일로 산림계라는 걸 마을별로 만들도록 네. 국가가 임시조치법에 규정을 하고 네. 산림계를 법인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단체가 아니고 네.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 단체로 인정을 해서 네. 마을별로 몇 년 사이에 전국에 자연 마을이 우리나라가 2만 5천 개가 있는데 거의 2만 5천 개에 해당하는 산림계가 만들어졌어요. 네. 굉장히 조직적이네요. 예, 네. 이거는 이미 있던 송계를 이어받은 거고 네. 국가가 이거를 법인으로 인정하면서 공공단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회원은 그 마을에 사는 농민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산림계를 동원해서 산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고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된 건데 네. 이 산림계의 장점은 자치적으로 만든 지역 공동체고요. 자치적으로 주민들이 규약과 벌칙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산의 나무를 함부로 자르면 안 되고 네.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네. 비료가 없을 때는 네. 신선한 풀을 잘라서 이거를 그렇죠. 녹사료로 씁니다. 네. 그러면 소도 기르고 또 논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으면 네. 이게 비료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봄이 되면은 너도나도 새순이 풀이 올라오면 미리미리 잘라가면 이게 자라기 전에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풀령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어요. 네. 풀령은 뭐냐 하면 네. 마을 지도자가 네. 금년 봄이 되면 봄에 풀을 자를 수 있는 시기를 지정을 합니다. 네. 그걸 일찍 못 자르게 하고 네. 6월 첫째 주가 주로 망종인데 네. 이때 풀이 충분히 자라 올라오면 그때 가서 이제 누구나 나가서 풀을 벨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아. 자치적인 규약을 만들었어요. 네. 그걸 풀령이라 그럽니다. 그 풀조차도 예. 이렇게 귀하게 취급을 받았네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마을의 잔치가 되고 네. 농악을 치면서 나가서 축제를 하면서 풀을 네. 잘라요. 네. 그럼 잘라놓은 풀을 집집에 나누어서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집도 나눠주고 네. 그런 아름다운 풀령이라는 게 말하자면 송계에 있던 거를 네. 산림계가 이어받아서 네. 그런 식으로 자치적으로 네. 관리를 하게 되면 네. 이게 고갈되기 쉬운 산림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벌써 우리 조상들은 네. 100년 전부터 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를 교수님 말을- 산림법에다가 네. 공법이나 하면서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네. 마을별로 산림계가 없어지는 산림 자원을 그때부터 관리 시작을 해서 네. 해방과 6.25 때 완전히 망가졌던 질서가 네. 산림계가 출발이 되면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처음엔 잘 안 됐지만 네. 산림계가 이제 활성화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가 여러 가지 법을 만들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민유림 조림 계획, 그다음에 연료림 조성 계획, 그다음에 사방공사 계획, 그다음에
수원, 함양, 조성 계획,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승만 정권도 사실은 그 어려운 여건에서 네. 그 정말 절대적인 빈곤에서 네. 사람들이 식량이 모자란 이런 상태에서도 네. 노력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못한 이유는 네. 워낙 소득이 적고 네. 우리는 그때 화석연료를 누구도 쓰기 전이니까 모든 국민이 임산연료나 농산연료에 네.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심어도 이게 금방 뽑아가는 그런 상태가 생기고 네. 산림보호가 절대적으로 네.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서는 네. 산림효과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행정력도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정부의 녹화 의지도 다음 정부보다는 부족했던 것 네. 같고 네. 녹화 기술도 모자라고 네. 그다음에 자연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도 모자라고 네. 그 모든 국민 여건이 안 돼 네. 있으니까 네. 이승만 정부가 12년 동안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네.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가 예. 시작된 거네요. 예, 그래도 이제 씨앗을 뿌리고 시작을 네, 된 거고 네.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나무를 심어봤자 자꾸 죽으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 아. 그래서 우리가 조림보다는 사방공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황폐지 복구에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네. 이승만 정권 때 황폐지 복구는 상당히 많이 됐지만 민둥사는 그대로 있었어요. 네. 방향을 바꿔서. 예, 사방공사를 많이 네, 한 네. 거죠. 여태까지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네. 19세기, 20세기 초 근현대사를 한편에 예. 소설로 듣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정부에서의 네. 그 경제발전, 산림녹화 네. 애썼다고 들었는데 그 현장에 교수님 계셨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떠셨나요? 이승만 정부가 물러난 게 1961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들어갔는데 70년대 들어서는 건가요? 1961년 네. 아, 60년대. 이승만 정권 끝나고 네, 네. 박정희 정권이 출발이 됐는데 네. 이 박정희 그 장군의 생각은 네. 사실은 긴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네. 정권을 잡자마자 5대 사회학을 척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네. 한 가지였는데 뭐냐면 밀수, 마약, 네. 도벌, 네. 깡패, 사이비 기자 네. 이 5개를 없애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뭐냐면 도벌을 세 번째로 넣었다는 것은 네. 이 박정희 장군이 초창기부터 이 민둥산에 대해서 관심이 네. 많았다는 것을 네. 의미를 하고요. 네. 정권을 잡자마자 보름 내로 발표한 게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아, 굉장히 강력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목재 벌채를 100% 중단시켰어요. 100%.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게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났는데요. 석탄을 증산을 해야 되는데 네. 갱도를 만들려면 목재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도 중단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갱도 생산을 위한 건 나중에 풀어줬지만 네. 모든 형태의 목재 벌채를 중단시킨 게 정권을 잡자마자 보름 만에 그 법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7개월이 지난 12월에 네. 산림법을 최초로 발표를 했어요. 네,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네.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네. 산림법을 못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만큼 산림법이 방대한 거고 네. 산림보호라든지 산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네. 워낙 국가가 전쟁통에 휘날리다 보니까 네. 산림법 못 만든 거를 군사정권이 들어오자마자 네. 7개월 만에 네. 산림법을 만들어서 산림관리 질서를 법적으로 만든 겁니다. 네. 어떻게 나무를 심고 어떻게 보호하고 목재 벌채를 어떻게 하고 네. 산림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네.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네. 지금 산림법의 모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보름이 지나서 네. 그 사방사업법을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방사업도 이승만 정권 때 많이 했지만 네.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법률이 없었어요. 네. 이 사방사업법을 또 금방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서 네. 청원 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이게 680명을 특별 채용을 해서 네. 산림감시원을 전국에 보냈어요. 아, 산림 가임 시원하니까 예, 그걸 이제 쉽네요. 우리가 청원 산림보호직원이라고 불러요. 청원 산림보호직원. 이거를 법으로 산림 만 간수. 예, 산림 네, 간수를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네. 680명을 특별히 아. 뽑아서 전국에다 보낸 거예요. 네. 이제 그만한 의지가 있었고 네. 또 하나 희한한 법이 있는데 네. 국토녹화 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있어요.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국토녹화 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 임시조치법. 이거는 정말 또 말도 안 되는 뭔가요? 법인데 네. 그게 63년 6월인가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은 옛날 그 60년 전에는 네. 병역 비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병역 비리가 없는데 네. 옛날에는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 자제들이 네. 군대에 안 간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이 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네. 병역 미필자를 네. 동원해서 산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 당시에 병역 미필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당시에 네. 어떤 일까지 했냐면 그 군사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공무원 중에 네. 병역 미필자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네. 그 옛날 초기에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네. 군사 정권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정권에서. 농촌에 있던 네. 산림계 개원 중에서 네. 도시는 빼고 네. 병역 미필자 중에서 네. 29세부터 33세까지 나이의 사람만 네. 수만 명을 동원해서 사방공사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았나요? 180일 동안 네. 이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게 했는데 네. 이때에 우리나라 홈페이지의 70%를 녹화했어요. 2년 사이에. 아이러니네요. 그러니까 그런 군대 못 분들이 갔다 온 사람들에게 네. 애국하는 기회를 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네. 부역이라는 거를 그렇죠. 강제 부역을 네. 한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시대인데 네, 네. 그때는 군사정권. 60년 군사 정권이었고 당신 군대 안 갔지 멀쩡한 젊은 사람은 대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 한 그래가지고 가정에서는 날벼락이었겠어요. 대신 이제 네. 생활보호 대상자는 네. 봉급을 줬어요. 아, 또 그렇게 숨통을 예, 튀어줬군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일만 네. 시키고 밥만 먹여줬을 거야 아마 네. 내 생각에. 어느 날 그래서 갑자기 끌려가서 2년 동안에 어. 전국 홈페이지의 70%를 이 사람들이 녹화를 했어요. 아, 그건 사방 사업을. 네. 이게 지금은 다들 쉬쉬하고 지나가지만 지금 보면 이게 인권 문제가 생기죠. 네. 근데 그 당시엔 그게 국가를 터였던 위해서 이유가 근데 좋은 군대 거예요. 안 갔다 하니까 당신 할 말 못하고 이렇게 한 거죠. 아, 그런 시절이 예, 있었군요.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그 다음에 또 3년이 지나서 네. 화전 정리에 관한 법률을 발표합니다. 네. 그 당시 화전이 얼마나 많았냐면 화전 나중에 화전민을 통계를 보니까 네. 전 국민의 6%, 농촌 인구의 13%가 화전민이에요.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많았어요. 자기 땅 없는 30만 사람들이 가구. 산에 그러면 들어가서 이게 밭을 한 만들어. 가구당 한 6, 7명 따지면 200만 명. 와. 그 당시에 남한의 인구가 3천만이 되기 전인데 네. 인- 거의 10분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네. 전체 인구의 6%가 화전민이고 농민의 13%가 화전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화전 정리에 관한 법률을 66년에 만들어 가지고 강원도로부터 출발을 해서 슬슬 하다가 이게 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을 7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영동고속도로를 이제 새로 개설하려고 헬리콥터를 타고 가보니까 횡예, 홍천, 이쪽 평창 지역에 화전민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이거 내가 몇 년 동안 화전민을 정리했는데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신임 산림청장을 불러가지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5년 내로 화전민을 다 없애라. 이렇게 아주 극단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없던 화전 정리 5개년 계획을 벼랑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78년까지 네. 이거는 치산도 계획이랑 별개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화전민을 정리하는 것은 그냥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화전민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의 생계 보전, 교육, 보건, 그렇죠. 국방 이런 문제가 딸리기 때문에 산림청이 단독으로 그 화전민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치산농가 5개년 계획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박 대통령이 늦게 발견을 하고 무조건 없애라 그래서 별도로 진행을 했지만 이거를 5년 동안에 엄청난 예산을 집어넣어서 네. 화전민을 100%다 네. 없앤 거예요. 네. 그러면 30만 가구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91%는 네. 화전민을 인정을 했어요. 아, 그럼 이게 뭔가요? 예, 나머지는 이제 네. 도시로 끄집어냈지만 네, 노가나 많으니까 근데 네. 조건이 있습니다. 네. 경사도가 20도 이상 되는 거는 화전을 무조건 금지시켜요. 20도라는 건 우리나라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네. 폭우가 오면은 급경사지는 흙이 식어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경사도 20도 미만은 농사를 인정을 하고 네. 불법이지만 네. 20도 이상은 무조건 산림으로 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전민이 집이 20도 미만에 있는 마을에 살 때는 네. 20도 이상만 포기하고 농사를 짓게 인정을 하는 대신 영농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한우 입식, 그다음에 뭐 양봉, 그다음에 뭐 양묘, 네. 그다음에 양장, 네. 뭐 이런 거를 국가가 이렇게 자금도 빌려주고 네. 융자해서 네. 생계를 보장해 주는 걸 한 게 91%니까 네. 화전민의 91%를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했어요. 네. 아우, 그러나 다행이네요. 20도 이상은 농사를 못 짓게 한 네, 네. 거예요. 그러면 20도 이상의 집이 있는 사람은 밑에 마을로 내려와요. 네. 그러면 집 짓는 비용으로 20만 원을 보조합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농사는 계속 짓게 네,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도시에 직업이 있을 경우는 생계 보존이 되니까 네. 내려오게만 하고 네. 집을 짓게 해주는 거예요. 네. 20만 원을 보조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도 이상 경사지를 다 없애버리면 농토가 600평도 채 안 되는 영세 화전민은 네. 생계 수단이 없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도시로 내보내요. 그러면 현금 40만 원을 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도시로 내려오면 시장과 군수가 네. 직업을 알선해주고 그 다음에 40만 원으로 집 구하고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끌어내릴 때는 네.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었어요. 네. 본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 화전 정리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동에 있고 네. 읍면에 있고 시군에 있고 도에 있고 조직이- 중앙정부에 5단계가 있었어요. 조직이 아주 완벽한.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네. 이동에서 먼저 실태 조사를 해서 네. 소득이 적고 협조를 한다. 네. 그리고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네. 도시로 내보냅니다. 네. 완벽한 법인데 예. 실천도 완벽하게 네. 잘 되지. 그래서 화전 정리 지침서라는 걸 정부가 만들었는데 이게 110쪽짜리 문서가 있어요. 네. 이거를 만들어서 이 매뉴얼로 인해서 네. 모든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가 제일 많았는데 네. 여기에서 화전민을 끄집어낼 네. 때 이 매뉴얼에 의해서 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네. 투명하게 한 겁니다. 정부의 법 어. 제정과 또 이렇게 관리와 학자들, 예. 네, 또 공무원들의 노력과 실천과 또 예. 화전민들 또 그 산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네. 조금 희생도 있었겠죠. 그래서 문제는 그런 분들로 예. 인해서 오늘의 산림 녹화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70년대에 40만 원이면은 네. 지금 그 소비력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 되는 아. 돈이에요. 아, 그 당시 저 공무원 봉급이 네. 한 달 봉급이 3만 원밖에 안 될 때예요. 굉장히 73년도가 많은데요. 40만 원을 현금을 줬단 말이에요. 네, 정착할 수 그러면 있겠는데요. 돈 받아먹고 다시 산으로 또 들어갈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네. 어떻게 했냐면은 네. 전출 나갈 때 음, 전출지에서 17만 원을 줘요. 네.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돈을 그다음에 주는군요. 들어오면 전입지에서 네. 27만 원을 주는데 네. 다시 산으로 들어가는 걸 네. 재모경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걸 막기 위해서 네. 6개월마다 세 팀이 그 도시에 사는 화전민을 방문합니다. 아유. 군에서 한 번, 네. 영림서에서 한 번, 네. 경찰서에서 한 번 네. 따로따로 와가지고 네. 이 사람이 거기에 사는 걸 네. 도장을 찍어요. 네. 3년 동안 못 들어가게. 대단한데요. 그리고 네. 산에는 항공 사진을 찍어서 네. 새로운 화전민이 들어오는 걸 감시했어요. 네. 이렇게 완벽한 제도를 만드니까 네. 공평하게, 네.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작업을 하고 다시는 화전민이 산속으로 못 들어갈 감시를 하니까 네. 1978년 말로 모든 화전이 완벽하게 없어졌어요. 78년. 어. 네. 이게 네. 5년 프로젝트가 네. 완성이 된 건데 5개년 프로, 아우 대단한 5개년. 그럼요. 성공이죠. 예. 이 정도면 100%, 90%? 예, 100% 성공한 겁니다. 네. 완전히. 근데 위키백과에 의하면 네. 전 세계의 화전민이 3억 명이 있대요. 아직도. 3억 명, 네. 전 세계에. 동남아하고 이제 남미에 많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말하자면 200만 명이 있었던 네.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해결이 됐고 네. 아직도 그 나라들은 화전민들이 지금 지구온난화의 제일 주범이 그렇죠. 화전이거든요. 네.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벌써 70년대에 완벽하게 화전 정리를 한 것이 사실은 치산녹화 계획보다 이거는 별도의 이야기지만 네. 세계를 감복시킨 게 이게 화전민 네. 정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고 경제 발전을 이제 슬슬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네.
이게 산림 녹화가 안 되고 민둥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조치한 것은 1967년에 산림청을 신설한 겁니다. 67년에 네, 예. 산림청이 이건 이제 정권 잡고 6년이 지났는데 이제 산림 녹화가 안 되니까 농림부의 산림국으로 있던 조그만 조직이에요. 네. 그 산림국의 직원이 44명밖에 없었어요. 네. 이거를 산림청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직원이 서너 배 이상 늘어났죠. 네. 그래서 산림행정 조직을 산림청으로 확대를 하면서 열여림 조성 5개년 계획을 새로 세웁니다. 네. 또 5개년 계획. 예, 이게 이제 열여림을 옛날부터 만들어 왔는데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네. 67년도에 획기적으로 열여림 조성 계획을 세워가지고 67년 1년 동안에 네. 36만 헥타 조림을 했어요. 1년 만에. 예, 예.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64년 12월에 방문을 하고 네. 이제 3천만 달러 차관을 얻어오잖아요. 그 유명한 광부하고 네. 간호사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독일에 가서 느낀 것이 그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보고 네.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흥림. 또 하나 이제 흑림을 보고 네. 그 울창한 숲을 보고 네. 감동을 한 게 뭘 감동을 했냐면 독일이 2번이나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망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헤어졌죠. 패망국으로서 엄청나게 가난했는데도 산의 나무를 하나도 자르질 않고 보존을 잘했어요. 네. 그걸 보고 박 대통령이 야 선진국은 다른 게 있다. 네. 그걸 느끼고 우리도 산림 녹화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귀국해서 67년에 산림청을 신설을 하고 열여림 조성 계획을 새로 세웁니다. 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금방 종자를 엄청나게 많이 따라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양묘를 하고 67년에 36만 헥타라는 엄청난 면적을 열여림을 조성했어요. 이게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조림입니다. 네. 그리고 1년 만에. 또 몇 년이 지났는데 나무는 많이 심었는데 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네. 제 생각은 뭐 산이 학자마다 함께해서. 원인을 분석을 다르게 합니다. 그럼 왜 나무가 산에 안 자랐냐? 네. 제 생각은 이거예요. 산에는 우리가 비료를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죠? 네. 농사도 그렇죠. 달라요. 너무 넓은 그래서 산은 땅이니까. 자체적으로 영양분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 방법이 낙엽이 떨어지면 네. 제자리에 썩어서 비료가 되면서 양분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근데 그거 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긁어갔다면서요. 뗄감이 하도 없으니까 낙엽까지 낙엽을 긁어갔다면서요. 박박 긁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현상이 그러니 생기느냐면 산이 저의 스승인 그 현신규 박사님의 네. 말씀이 유명한 이야기인데 산에서 낙엽을 긁어가는 것은 중환자로부터 피를 뽑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럼요. 표현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은 아는데 농민들은 박박 긁어가니까 그렇죠. 이승만 정권부터 20년 동안 나무를 심었는데 네. 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73년에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한 것이 산림청을 내무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산농가 시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신의 한 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산림청이 농림부에 있을 때는 농림부 장관은 그때 식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랄 때니까 식량 증산에 관심을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산을 개간해서 네. 농지를 확장하려고 그래요. 네. 그럼 산림청은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같은 산림 녹화는 정책인데 두 번째지 네. 제1은 식량 증산이에요. 같은 정책인데 부서에 따라 달라지네요. 그렇죠. 농림부 장관이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내무부로 가져온 이유가 상당히 많은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산림청은 네. 국이름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조직하고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전국에 그 당시 70% 이상이 사유림인데 네. 사유림을 감독할 그런 행정 조직이 없어요. 네. 산림청이. 네. 근데 내무부로 오면은 내무부에 도시군이 지방 조직이 있잖아요. 지자체가. 거기에 각 시군의 산림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 산림 공무원을 산림청장이 직접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행정 체제가 생겨요. 네. 이게 첫째고요. 그 당시 새마을 운동이 이제 막 일어날 때, 73년이.
아직 새마을운동가 안 나왔나요? 새마을운동이 70년에 시작이 됐는데 살림동파 얘기 73년이지 듣다 막 보니까 뭐 네. 요원의 불길같이 일어났다고 네. 한 한 73년인데 50년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새마을운동은 조직이 이미 돼 있었고 네. 이미 성공하고 있으니까 네. 산림청이 내업으로 오면 네. 새마을운동 조직을 이용해서 농민들의 협조를 받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는 농민들을 새마을운동가 교육을 같이. 시켜요. 네. 농사가 지금 흉년이 되는 이유는 홍수와 가뭄과 태풍 뭐 이런 것들인데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가뭄과 홍수의 악순환이 온다. 네. 산에 나무를 심으면은 네. 풍년이 온다. 네. 교육이 교육을 필요하죠. 시켜가지고 농민들을 자발적으로 동원시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새마을운동 조직을 활용을 하고 네. 또 내무부에는 경찰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력을 공권력. 통해서 도벌꾼을 잡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도 보조를 받고 네. 이렇게 네 가지 장점을 네. 보고서 네. 산림청을 내무부로 가져왔어요. 네. 그럼 이게 산림청이 힘이 없던 기관이 네. 국책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당시 또 김현웅 내무부 장관이 또 아주 대단한 분인데 네. 이분이 연부를 딱 맞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아침에 산림청으로 출근을 하세요. 내국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국민 식수기간이 그 당시에 한 달 동안 있었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내무부 장관이 산림청으로 출근해서 네. 매일 감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경찰에다가 경찰만이 가지고 있는 자동 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73년에는 모든 게 수동 전화예요. 네. 그러면 지방에 전화를 걸려면 네. 신청을 하고 1시간 기다리면 그 다음에 수동 전화로 전화를 하는데 네. 자동 전화는 경찰하고 신문사밖에 없었어. 그 당시에. 네. 이거를 내무부 장관이 아주 전폭적인- 산림청에 자동 전화를 걸어준 거야. 그럼 전폭적인 내가 지지가 전국에 있어요. 전화를 직접 네, 걸어.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산림공무원의 위상이 올라간 거야.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경찰의 총경을 네. 산림청에다 아주 박아놨어. 당신은 도벌꾼만 잡아. 아주 강력했네요. 이렇게 네. 내무부 장관이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건목제도. 이게 없던 제도를 만든 건데 네. 검사할 검자에다 나무 목자예요. 네. 이건 뭐로 의미하냐면 산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얼마큼 살았는가를 모니터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검사하나요? 근데 그거를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산에 공무원이 아무리 나무를 정성껏 심어도 네. 봄, 가을에 가뭄이 오죠. 그렇죠. 병해충이 오죠. 네. 산사태가 오면은 나무가 죽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 고사율이 높기 때문에 활착률을 조사해서 활착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공무원을 징계할 수가 없어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자연재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림이 끝나면 네. 몇 프로 살았어. 그러면 보고만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거를 추가해서 책임을 묻는 일이 없었는데 김현욱 장관이 무슨 소리야? 책임을 져. 그때부터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금년봄에 심은 나무를 네.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 하나하나 셉니다. 어떡해요. 그래서 몇 프로 살았는 걸 봐가지고 네. 활착률이 높은 공무원은 승진을 시켰어. 아유, 힘들었겠네요. 성과금에. 네. 성과 인정을 해.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경쟁을 하는 거야. 네. 그리고 또 이거를 건목을 자체적으로 시키면 이게 또 정실 때문에 안 되잖아. 그래서 교차 건목이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교차 건목 제도. 네. 이거 뭐냐면은 전라도 공무원을 경상도로 보내고 경상도는 강원도로 보내서 건목을 시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기 이거 위해서. 정시를 배제하고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교차 건목 제도라 그래서 네. 아, 그 철저하네요. 도입해서 해보니까 네. 활착률이 첫 해에는 평소에 한 80% 되던 게 네. 88%만 나왔어요. 네. 그러더니 이게 교차 공목하니까 85년도 마지막 했을 때는 네. 94%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이거는- 그 공무원들이 이건 경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자연 고사율이 네. 높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통 70%, 80% 많이 살았다 그러는데 네, 네, 네. 94%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이거는 경이적인 숫자예요. 그만큼 산림 공무원들이 네. 책임을 가지고 내가 활착률이 높으면 승진한다니까 네. 이게 열심히 나무를 심은 거예요. 산에서 사셨겠는데요. 근데 이게 또 산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거는 기록에 없는 건데 네. 내가 이제 현장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공무원 간에 이제 활착률에 경쟁이 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임업에는 이런 게 있어요. 양묘를 할 때 네. 불합격 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양면을 대량으로 하다 보면 네네. 키가 작거나 무슨 기준치에 뿌리가 못 좀 미치는 부실한 거. 거는 우리가 뽑아버리고 네. 합경무만 산에다 심는 건데 네. 이제 이렇게 나무를 대량으로 심다 보면 네. 가다가 나무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보내요. 네, 네. 보통 20-30불을 더 보내는데 네. 심을 때는 불합경면은 빼버리고 네. 좋은 것만 심고 나머지는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자기가 이제 활착률이 높으면 유리하니까 그 남은 불합격- 묘목을 어디다가 심어놨다가 그 불합격물을 건목반이 온다 그러면 네. 며칠 전에 죽은 걸 뽑아내고 그걸 갖다 꽂아놓는 거야. 그럼 다 건목반에 보면 다 나무가 살아있어. 네. 그럼 이건 부정이 아니지. 네, 애쓰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네. 이 건목이 성공을 한 거는 네. 김윤옥 장관이 사실은 내무부 장관을 2년밖에 안 했어요. 네. 그 2년 동안 예, 근데 멍청이네요. 초창기에. 네. 치산록과 식견육이 출발될 때 네. 강력하게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5대 산림 병해충이라는 걸 또 지정을 해가지고 방제 대회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에게 산림 5대 병해충 방제 대책 방제법을 종이를 만들어서 여기다 끼워놓고 매일 들여다보고 공부하라 그랬어요. 시장 군수에게 네. 나무 약 뿌리는 법을 당신이 알고 감독해라. 이렇게까지 총력을 기울였군요. 김현옥 장관이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해놓고 그만두셨거든. 네. 근데 그게 10년 계획을 6년 만에 조기 완성했어요. 네. 그것도 덕택은 또 손수익 산림청장의 덕택이 큰데 네. 이분이 경기도 도지사를 하다가 좌천이 돼서 네. 산림청장으로 왔어요. 네. 이분이 서울 법대 출신이고 네. 고시 출신입니다. 네. 아주 엘리트인데 네. 경기도지사 하다가 이제 좌천이 됐는데 네. 박 대통령이 이분을 특별히 좋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이분이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한 네. 2-3년 했거든요. 네. 이분이 숨은 공적 중에 하나가 새마을 운동을 이분이 입안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오, 그렇군요. 근데 잠깐 이따 나오시기 때문에 이분이 자랑을 안 하셔. 네. 그래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네. 새마을 운동을 입안할 때 네.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다가 네. 대통령이 잘 보였죠.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로 갔는데 이제 치산록과 식견형 계획을 완벽하게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앞에 산림청장이 두 분이 계셨는데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확실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경기도지사를 좌천을 갖다 끌어안친 거예요. 네. 그분한테는 억울한. 이분은 억울하지. 네. 그래서 이분이 10년 계획을 6년 동안 했는데 제가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획의 귀재라고 불러요. 손수익. 기획의 귀재. 산림청장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화단 정리 사업도 이분이 완벽히 끝낸 거죠. 네. 치안과 식기능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분이 모든 거를 감독을 하고 하니까 네. 건목제도도 도움이 됐고 네. 뭐 이래가지고 네. 10년 계획을 6년 만에 끝내게 된 게 산림청장의 그 천재적인 기획 능력. 네. 전 이거가 됐다고 보고 네.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인가 숲 명예의 전당에다가 네. 모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운이었지만 국가적으로는 굉장한 대단한 거죠. 네, 훌륭한 그 초창기에 첫 단추를 제대로 끈 게 네. 김현옥 장관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 그 감독이나 네. 뭐 리더십, 네. 대통령은 말할 것도 네. 없고 손수익 청장의 그 특별한 그 기획 능력 기획과 실천. 이런 게 되니까 네. 된 거고요. 네. 손수익 청장은 그 6년 동안에 헬리콥터를 500시간을 탔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국토기 때문에 네. 1시간이면 어디나 다 갑니다. 그 이분이 6년 동안에 500군데를 갔다는 건 전국의 조림지와 양매장을 한 번씩 다 가보신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의 산이 지금 푸르게.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네. 대통령 헬기를 산림청장한테 줬어요. 네. 내 대신 돌아다녀라. 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모토가 뭐냐면 기획은 5%고 점검이 95%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의 모토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네. 현장을 다 점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철저한 그런 그 내무부 장관하고 산림청장의 네. 대통령하고 삼박자가 맞아서 네. 제가 산림녹화의 공헌자 트리오 네. 그러면 제가 박정희, 김현옥, 손수익이란 말을 제가 혼자 합니다. 뭐 남들이 인정은 안 하지만 시험 문제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역사 스토리가 있었기 네. 때문에 우리가 네. 말하자면 제때에 그 능력 있는 네. 사람을 제자리에 앉힌 거 네.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 지도자의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이경준 교수님 얘기를 듣는데 예. 너무너무 재밌어. 아니, 네. 이렇게 귀한 얘기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듣고, 네. 감사해야 될 분들이 참 많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말씀 재밌게 하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 제가 사실은 네. 그 산림녹화 쪽을 좀 오랫동안 연구를 하게 된 산 동기가 증인이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산림녹화의 저는 증인. 사실은 뭐 제가 직접 나무를 많이 심지 못했어요. 네. 나이가 이제 금년에 80인데 네. 제가 이제 그 퇴임 임박해가지고 이제 산림녹화 쪽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젊은 과학자들이 산림녹화에 대한 연구를 별로 해놓지 않았어요. 이유는 나도 몰라요. 네. 이 성공작인데도 네. 초창기라 아마 관심을 안 가졌겠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나라 산림녹화를 칭찬을 더 많이 했지 네. 내적으로는 오히려 뭐 정치적인 해석도 있었기 때문에 네. 별로 이렇게 연구를 안 하고 뭐 그래가지고 네. 좀 침체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제가 이제 일을 퇴임 네. 임박해서 이제 책을 좀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아름다운 이야기 네. 내지 숨어 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연구가 안 된 평가를 거를 못 받고 보고 있네요.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네, 네. 책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추미위원장이 됐고 네. 이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네. 선배들한테 다 들은 겁니다. 네. 뭐 저는 사내가 지금 나무를 심은 게 아니에요. 네. 대학 교수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야 김현욱 장관이 이렇게 열심히 챙겨주고 손수익청장이 기획을 철저히 했고 네. 또 공무원들이 정말 죽은 나무를 뽑아버리고 새로 심을 정도로 이런 열정을 가졌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고 나서 네.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럼요. 전달자도 어, 있어야죠. 교수님 같은 분. 제가 쓴 책 속에 그런 네, 얘기를 교수님. 좀 한 겁니다. 훌륭한 책 많이 써주시고, 네. 네, 많이 좀 읽히게 네. 광고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윤영균 정책위원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예. 산림 녹화에 대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또 숨은 네. 훌륭하신 어른들 이야기가 이렇게 많았네요. 그래서 대한민국 산림 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죠. 네.